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장마도 기다렸다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부터 장마 전선이 북상해서 남부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습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습할 때 여러분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캐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극으로 가 있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중도로 옮겨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집토끼 생각만 하고 과거에 함몰되는 극우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중도 확장을 역설한 것이라면 이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자칫 계파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된다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은 이념 좌표 설정에 앞서서 계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대로 방지한 것 부끄럽다. 아우슈비츠 학살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라인홀트 한닝이 재판 과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올해 94세인 라인홀트 한닝에게 최근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라는 독일 정부의 입장은 과거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범 국가라는 점을 들어서 스스로 헌법을 포기하고 기본법만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이런 태도를 일본은 배워야 할 겁니다. 독일은 과거 청산이라는 단어 대신 페어강한하이스베벨티궁, 그러니까 과거 극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과거가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요일 불면증 실제로 존재한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요일 밤 유독 잠에 들지 못할 때가 많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같은 일요일 불면증이 실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불안감이 수면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막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해도 스트레스, 일을 못하게 돼도 스트레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좀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날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혜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죠. 이 신공항 입지 문제요. 입지 선정 문제. 이 입지 선정 발표가 임박했지만 발표 일정이나 방식마저 이 철저히 베일에 쌓인 탓에 이 정가와 후보 지역을 중심으로 온갖 추측이 난무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안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관련 내용을 일치 함구하면서 이제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무성합니다. 일단 신공항 용역 결과 발표 시기는 일단 오늘 23일이 유력하고요. 그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은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이 조만간 결과 우리 정부에 제출하고 강호영 국토부 장관의 해외 출장 그리고 24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일정 고려면 23일이 D-Day라는 관측이 높죠. 예. 일각에서는 결과가 20일 오늘께 나오는 걸로 추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장 21일, 22일 전격적으로 앞당겨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유력한 밀양이 되든가 가덕도가 되든가 그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10년째 지속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화약고가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크고요. 결과에 불복하는 지자체, 정치권 이반발로 진흙탕 싸움이 지속될 수가 있죠. 예. 현재 밀양을 내세운 4개 지자체와 가덕도를 주장하는 부산, 신공항 건설 비용으로 5조에서 6조를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최대 10조 원 이상 투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책 사업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수요 예측하고 건설 비용, 건설 기간 등 다각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치 지역 내 이권 사업처럼 정치권이 이렇게 개입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부가 4.13 총선을 이유로 미뤘던 이 주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는 있지만 이 민감한 정책 같은 경우에요. 예? 이 시행 시기를 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를 줄줄이 넘기고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언뜻 생각해도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이라든지 미세먼지 대책, 면세점 주차장 문제,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건설 대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심해서 향후 선거에 불리한 영향이 예상되는 이제 정책들이거든요. 네. 여기에 전형적으로 님트 not in my term, 내 임기는 하지 않으려는 것. 이런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방안 내놨는데 20개 세부 대책 가운데 석탄공사 처리, 에너지 공기업 상장, 해외 자원 개발 등 이 핵심 과제에는 사실상 다음 정권은 공을 넘어갔다. 이런 평가고요. 당초 이 폐업이 유력했던 석탄공사, 노조와 폐광 지역 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단계적 구조 조정으로 봉합됐습니다. 차기 정권에 넘겨준 거죠. 에너지 공기업 상장도 민영화 논란 때문에 다음 정권을 밀어줄 공산도 크고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핵심 자산 위주로 해외 자원 개발을 구조 조정하고 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계획인 이제 해외 자원 개발 이거 역시 이번 정권에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통상자원부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정과제로 발표한 군인연금 개혁이나 저탄소 차 협력금 제도 시행도 늦춰졌고요. 하여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자꾸 뒤로 미뤄지면 이 정부 정책 신뢰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 낮추는 이제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일, 이게 사흘 뒤면 이제 있는데요. 네. 영국의 유럽연합 이 탈퇴를 좀 저지하겠다. 지금 유럽 각국의 전현직 지도자 금융기관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 막으려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만 이거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은 정말 난리인데요. 지금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경제장관이 프랑스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유럽 단일 시장에서 고립될 거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은 세계 시장에서 건지섬과 같은 존재다. 이 건지섬은 이제 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인구 7만 명의 작은 섬입니다. 위상이 떨어진다는 거죠.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위상 축소는 굉장히 이렇게 지수 같은 말이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IMF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 경제가 침체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국 지도자들, 특히 마리오 몬티 전 이탈리아 총리라든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압박 아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렉시트 진영도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 보수당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거짓말 하냐, IMF가 브렉시트의 긍정적 효과를 무시하고 부정적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의원, 찬성 측, 반대 측 의원이 피살됐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 경기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김세영 선수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에서 우승했네요. 예, 김세영 선수가 오늘 새벽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 마지막 4라운드에서 이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타를 줄였습니다. 예. 그래서 합계 17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지난 3월 파운더스컵에 이어서 시즌 2승이자 통산 5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김세영 선수가 이 대회 마지막 날에 빨간 바지를 입고 나와서 역전 우승을 여러 번 차지했기 때문에 예. 이 빨간 바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이 빨간 바지 입고서 역전 우승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3라운드에서 이 선두였던 전인지 선수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어제 이 신지혜 선수가 니치레이 레이디스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여자 오픈에서는 안시현 선수가 12년 만에 국내 대회에서 우승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야구 얘기인데요. 메이저리그에서는 김현수 선수가 안타 3개를 그냥 몰아쳤어요. 예? 예, 오늘 새벽 이 토론토전이었었거든요. 이 김현수 선수가 2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고요. 5타수 3안타로 이 2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타율도 3할 4푼으로 올라갔고요. 볼티모어가 11대 6으로 이겼는데 볼티모어가 현재 지구 1위거든요. 2위 보스턴과의 승차를 한 경기로 유지했습니다. 시애틀 이대호 선수 보스턴과의 경기에 출전했는데 예. 3타수 1안타로 시즌 타율 2할 8푼 9리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병호 선수 미네소타에 있죠? 예. 어제 시즌 12호 홈런 쳤죠? 예, 박병호 선수는 좀 쳤다 하면 홈런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어제 뉴욕 양키스전에서 시즌 12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예. 1대 0으로 앞선 4회 말 투런 홈런을 날렸고요. 열흘 만에 홈런을 추가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최근 7경기에서 이 타율이 1할도 안 될 정도로 극도로 부진했었거든요. 예. 이 때문에 어제 홈런이 이 부진 탈출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박병호 선수가 선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이 추신수 선수 오늘 새벽에 이 세인트루이스전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했고요. 예. 5타수 1안타로 시즌 타율 2할 3푼 1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텍사스가 세인트루이스를 5대 4로 이기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프로야구에선 NC가 어제 15연승을 올렸는데 대단해요. 어제도 홈런이 막 그냥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한 모양인데. 예, 홈런이 좀 난무했거든요. 예, NC가 어제 KT를 15대7로 이기고 15연승을 달렸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NC의 홈런이 수원 구장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홈런 5개를 몰아쳤거든요. 예. 그것도 이 NC가 자랑하는 이 중심 타선이죠. 이 나성범, 테임즈, 이호준, 박성민 선수가 모두 다 홈런을 때려냈고요. 이 나성범 선수는 개인 첫 말로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테임즈 선수는 홈런 2개를 몰아쳤는데 시즌 홈런 21개로 홈런 부문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예. 이 선두 두산도 삼성을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1위 두산, 2위 NC의 승차는 3경기 반차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근데 홈런 얘기하면 당연히 생각나는 사람이 이승엽 선수 아니에요? 근데 이승엽 선수 그렇죠. 아직도 대단해요. 3경기 연속 홈런 쳤죠? 예? 예,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승엽 선수가 올해 40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금토일 이 두산과의 3연전에서 이 3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거든요. 예. 시즌 홈런 14개인데 홈런 공동 4위고요. 56타점 기록하면서 타점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꼴찌 탈출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한화가 이 마지막 반경기차 또 이 마지막 한 경기차를 뒤집는 게 그렇게 좀 힘들어 보이네요. 예. 어제 넥센에 11대6으로 패했고요. 예. 9위 KT와 한 경기차 뒤진 꼴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롯데가 SK 10대3으로 이겼고요. 기아는 LG를 9대5로 따돌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리우 올림픽 최종 예선전에 출전 중인 여자 농구 대표팀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죠? 예. 근데 안타깝게 올림픽 티켓 놓쳤네요. 예. 리올림픽 최종 예선전에서 이 5위까지 올림픽 티켓이 주어지거든요. 예. 근데 어제 5위를 결정짓는 마지막 경기였는데 이 대표팀이 벨라루스에 39대 56으로 패했습니다. 예. 이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이 한 차례 벨라루스를 66대 65 한 점 차로 이겼었거든요. 예. 이 조별리그에서 패한 벨라루스가 조별리그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전력을 확실하게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외곽슛 4단에 승부를 걸었고요. 예. 여기에 맞춰서 우리 선수들의 외곽슛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39득점에 그친 것이 패인이었었고요. 예. 여자농구 대표팀이 8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탤런트 오영실입니다. 요즘 날씨 참 좋죠? 저도 지난주에 가족끼리 야외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연 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면서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몇십 명의 환경미화원분들이 힘들게 몇 시간을 청소해야 다 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다고 길거리에 함부로 버릴 것이 아니라 버릴 곳이 없을 땐 다시 가져오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음식물을 밀폐 용기에 담아가서 다 먹은 후에 빈 용기를 다시 싸들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법, 조금은 불편해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환경 에티켓은 더 가까이, 쓰레기 무단 투기는 저 멀리, 환경을 보호하며 공연 관람하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마침내 현대건설이 동탄 이신도시에 옵니다. 1479세대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동탄 이신도시에 처음 옵니다. 자연 속 IoT 첨단 생활, 동탄 첫 번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동탄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6월 분양 예정. 문의 1877-5510 현대건설.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람들이 이 곡을 경청하자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들고 노세요. 이 음악은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사티의 집노패디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햇볕 잘 통하고 바람 잘 통하고 서울과 바로 통하는 좋은 집이 군포에 옵니다. 자연과 통하는 테라스와 5베이 혁신 설계로 군포에서 좋은 집으로 통하는 아파트. 군포 송정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차 1899-3588 금강주택 7월 오픈 예정.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초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8시 31분 0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조연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동작대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동호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그 전후로도 천호대교에서 잠실철교, 청담대교 부근부터 성수대교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한남대교 지날 때까지 쭉 밀리고 있고 이후로도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비슷합니다. 행주대교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영동대교 지날 때까지 역시 긴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공항 쪽으로는 천호대교부터 청담대교, 이후로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오늘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교통량 많은 편인데요. 현재 월계 1교 부근을 제외한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의정부 쪽으로도 월계 1교부터 수락지하차도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죠. 오늘 또 배석해 주신 두 분의 최고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출발 이종근입니다. 준비하느라고 막. 이거 참. 아이씨.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새아침 서양호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좀. 이렇게 하기로 열심히 연습 더 해오겠습니다. 땀 나고 막 소름 끼치고. 아유,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 안건. 새누리당 복당 문제. 이겁니다. 결국은 유승민 의원 얘기인데요. 자,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복당,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새누리당 복당 갈등 도대체 유승민이 뭐길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전 봉합이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친박 비박 싸우다가 친박이 조금 물러섰잖아요. 정진석 원내대표 사퇴 요구했다가 좀 물러서고 그랬는데 관성동 사무총장 문제로 다시 불붙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종근 국장님은. 네, 일단 어저께 사과하는 모습, 정진석 원내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모습 사진에 많이 나왔죠. 그리고 김용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첩, 헌법 수첩이라나요? 그런 수첩이 있대요. 빨간색. 그거 들고 나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김용 비대위원장 이미 돌아올 것은 사실 자명한 일이고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당대회가 무산되는데. 네. 그런데 명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생양이랄까요? 그냥 돌아가기에는 그렇다고 유승민 복당을 취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을 경질하는 선에서 돌아오는 명분을 삼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일단 권 사무총장 비대위 회의 좀 이따 9시에 열리면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버스 지난 다음에 자꾸 손을 흔드는 느낌이에요. 권성동 사무총장한테 경질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은 그냥 그 명분 하나로 자신이 복귀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지금 제명해야 될 사람 또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누구냐 하면 김욕 비대위원장을 추천한 사람이요. 김욕 비대위원장 어떤 이 임무를 받고 비대위원장 됐습니까?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라 하는 어떤 엄청난 미션을 받고 이 비대위원장을 명 받으셨다면 사실 그거 지키셨어야 돼요. 회의 때 지켰어야 된다. 회의 때 만약에 그런 어떤 폭언이 문제가 생겼다.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회를 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비대위원장이 했으면 이 문제 안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직접 꽝꽝꽝 의사봉 두들기고 다 통과시켜 놓고 지금에서야 그 발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과를 받는 걸, 그건 저는 헌법재판관 출신이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 정치인으로서 또 비대위원장 한 당의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는 적절치 못한 판단이고요. 그분을 추천했던 분을 지금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양호 소장님. 김의옥 사태, 이게 무슨 정치인지 코미디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결국은 김의옥 위원장, 나는 혁신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친박 비대위원장이요 라고 동네방네 광고한 꼴이죠. 사실은 요번에 김의옥 칩거할 때까지만 해도 유승민 복당 과정이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한 상황에 대해서 친박계하고 청와대에서의 반발 움직임이 보이자, 이거에 대한 항의하기 위해서 당무 거부하는 것인가 라고 많이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결국은 헌법 책자까지 들고 나오셔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권성동 책임지라? 유승민 복당 물러라 그러든가 아예 대놓고, 아니면 나 그만두겠다고 하든가 라고 하셔야지. 권성동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코미디로 만들어버린 건 아닌지, 그냥 들어오시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어제 무릎은 안 꿇었지만 고개를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자락을 깔아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당무 복귀하고 나서 모든 게 내 책임이니 이제 새누리당 통합과 혁신으로 나가자 하시면 될 일을 왜 왜 친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당신 입으로 스스로 선언하는지, 저는 또다시 친박 비박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권성동 사무총장은 어쨌든 그만 못 두겠다 이 얘기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일부에서 제가 이정현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정현 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다 이거예요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됐는데 원래 이게 당직하고 국회지 이거를 동시에 겸용 못하니까 사실 이 당직은 그래서 그만둬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억울한 것도 있지만 차제에 그냥 그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직하고 그다음에 그 국회직 상임위원장직을 만약에 함께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 판단해서 상임위원장직을 출마를 안 해야 되죠. 사무총장이라는 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안 말렸잖아요. 지금에 와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게 그런 의미도 되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건 하나의 위로 차원이고 또 그 자체를 희석시키는 것이지 지금 다 뭐 친박에서 권성동 사무총장 물러가라 했고 그다음에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전화 직접 걸어서 내가 돌아갈 명분이 없으므로 당신 사퇴하시오라고 전화까지 건 게 언론에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지금 그것을 당직과 국회직의 겸직함으로 물러나는 것 의미로 이렇게 희석을 한다면 그 뭐 희석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이정현 의원 때리는 친박보다 말리는 이정현이 더 밉다고 결국은 나도 아직까지 친박이다. 결국 권성동이 물러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신 얘기에 다름 아닌가 하고 권성동 사무총장이 물러날 수 없는 것은 혁신 비대위의 결의사항이면 혁신 비대위원장의 요구사항이면 당의 혁신과 통합에 물러나겠지만 이거 친박 비대위원장이며라고 선언해서 친박의 요구를 그대로 읊는 건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개파에 굴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김용태, 하태경 등 당내에 있는 소장파 소위 말한 비박계 의원들도 일제히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물러나는 것은 친박 개파 패권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불명예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복당 문제가 가장 핵심은 딱 한 사람이에요. 아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종국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유승민 의원 아닙니까?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이 참 대단한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냐. 지금 리얼미터나 혹은 이 다른 어떤 그런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꾸 여권 후보, 대권 후보자 중 2위다. 이거를 굉장히 부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진짜 정치적 허상이거든요. 왜? 그거는 야권 지지자들이 지금 그 여권 후보들 중에 누구냐 했을 때 야권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승민 의원을 찍어준 결과인데 그게 그런 허상이라는 게 왜 드러나냐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체 후보자 중에서는 언제나 유승민 의원이 맨 끝이에요. 3%도 안 나옵니다, 거의. 그렇다면 그걸 갖고 여권 후보자 2위다 하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자, 박 대통령이나 친박이 자꾸 유승민 의원을 대권 주자급으로 지금 격상시켜주고 있는 그런 셈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유승민 의원 본인이 과연 이 대구 출신에다가 이 TK에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보수 지지층, 기존의 보수 지지층 플러스 확장성이 있겠느냐. 외부에서만 지금 진보 측에서만 유승민 의원을 지지한다고 해서 정말로 유승민 의원이 여권 후보 2위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굿바이 친박, 웰컴 유승민. 이것은 비박계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친박과 비박이 분열돼서 야권이 어부질이 이거는 아주 하수고 사실은 여권발 정계 개편, 여권발 정치 혁신의 변화는 야당도 또한 정치의 변화를 촉구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의 소비자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정치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데 충청 대망론, 호남 연정론까지 낡은 지역주의 가지고 대권 먹겠다, 당권 먹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 비전인 가지고 세대 교체 가지고 새롭게 나서는 이런 인물들이 나서는 게 좋고 저는 유승민의 등장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당권 대권 구도를 허물 강도 7 아주 메가톤급 강진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당 내에서도 친박의 갑질 논란으로 총선도 졌는데 이러다가 대선도 지는 게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강해져서 최경환 친박 당권론으로 당의 지지층만 좁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불안하게 되게 쉽습니다. 따라서 유승민의 등장은 최경환을 갈아치우고 친박 내에서도 유연한 친박, 반기문과 같은 그런 부동층을 흡수할 수 있는 친박이 당권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최경환 의원의 당권론도 허물 수 있고 또한 야권 내에서 유승민이 대권 후보가 될 경우에 이거는
여당발 새로운 정권 교체로 우리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죠. 따라서 고정 지지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선 주자였던 지금 현재 김우성 대표 아니요 우리 야권의 대선 주자인 문재인 대표보다는 제가 보기엔 김부겸 그리고 소장파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 유승민의 등장에 따라서 같이 붐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여야 정치 개편을 촉발시킬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유승민 의원이 그 정도로 파워풀했다면 실제로 지난번 총선 때 유승민 의원과 함께 친유연대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이 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꼭 대구가 아니더라도 조혜진 의원도 있고 근데 사실 그 무소속 돌풍은 없었거든요. 그때 사실상 유승민 의원이 직접 자신이 지원을 한, 그러니까 또 자신이 직접 선거에 뛰어든 첫 번째 선거였어요. 지금까지는 땅 짚고 헤엄치기였죠. 대구에서 그렇게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의 이 옷을 입고 한 번도 제대로 선거를 치러봤겠습니까? 이번에 제대로 선거를 치렀고요. 그런데 자신의 선거구에서는 상대방이 없었으니까 무조건 당선이니까 자신이 지원하는 후보들이 얼마나 당선이 되느냐가 유승민 의원의 사실상 어떤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었는데 말씀하셨듯이 거의 한 명도 유승민 후보가 직접 지지한 사람들이 당선이 되질 못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보수의 지지층이 그렇다고 무슨 완전히 수구 보수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도도 있고 여러 층위가 있는데 그 보수 지지층마저도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나 힘이 막강하고 그렇게나 하나였던 시대 정신으로서 상징이라면 그분이 지지하는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당선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 정당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 좀 포함시켜야 될 게 문재인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표 현역 의원도 아니고 양산에 칩거하시는 분이 지금 부산 가덕도 공항을 해야 된다고 직접 뛰어들어서 부산 편을 드는 이게 그럼 PK 정당 아닙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다른 정당의 들보는 보시면서 왜 더불어민주당의 PK화 또 부산 지지 이런 발언들은 안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문재인 두둔했습니까? 문재인도 위험해질 거라고 그랬고 지역주의 문제를 얘기했지 문재인을 꼭 찍어서 아침부터 왜 저러시는가 모르겠네 우리 이종국 장님. 저는 영웅이 시대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시대가 또 영웅을 만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개인의 탁월한 역량으로 인해서 유승민 의원이 유승민계를 당선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현재 친박의 패권들이 공고화될수록 낡은 정치에 대한 아우라가 클수록 저는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반발감 때문에 유승민 하는 거고 유승민의 리더십은 이제부터 당권과 대권에서 본인이 어떤 리더십을 보일까에 달렸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유승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친박의 강고한 낡은 유령과 같은 패권적인 모습들에 대한 국민들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반발감이 오히려 오늘날 유승민을 영웅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제부터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좀 지켜봐야 될 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승민 의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때문에 좋은 건 아니겠죠. 아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인은 자기 부고 나온 것 빼놓고는 언론에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게 다 좋은 거다. 근데, 좋죠, 사실. 자, 두 번째 얘기는 개헌에 관한 얘기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개헌 논의. 이번에도 말만. 이 얘기인데 개헌 어떻게 보세요? 이번엔 좀 다를까요? 이번에도 역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에서 지금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더니 250명이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지난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지난 18대, 19대 또 17대까지도 국회의원들의 거의 과반 이상이 개헌에는 찬성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안 됐느냐면 사실상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안 됐거든요. 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년 대통령 경선 때는
야권 후보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야권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실정을 공격해야 되고 우리가 또 미래에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공간이 바로 경선이라든지 혹은 대선의 어떤 국면인데 그때 개헌을 한다? 개헌이 아무리 원포인트 개헌, 권력 구조만 하는 개헌일지라도 몇 개월 걸리잖아요. 논의를 하면. 그런데 블랙홀로 다 빠져들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여야가 합쳐서 드디어 개헌을 했다. 일면톱으로 나가죠. 기사가. 그러면 야당이 집권 여당을 공격할 공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올해 해야 됩니다. 근데 올해 현재 권력 박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지금 개헌은 국민이 먹고 사는 것과 무슨 문제가 있죠?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아니 집권 권력은 너네 노름이잖아. 정치인들끼리 그렇게 다툼을 벌이는데 그건 너네들 노름이고 나는 지금 지금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있는 한에는 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러면 올해도 쉽지 않다. 저도 뭐 동상이몽 어떤 지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제일 높고 개헌의 틀을 크게 안 바꾸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권주자들이 아주 선호하죠. 왜?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원 집정부제 총리는 그 내치를 맡고 대통령 외치를 하고 그 내치를 하는 그 총리는 그 다수당의 그 총재가 갖는 거. 이거는 당내 개파가 강한 지역주의적 기반이 강한 그런 개파 수장이나 지역주의 수장들이 선호하는 아니고요. 세 번째 순수 의원 내각제. 이건 다수의 의원들이 본인들의 그 영구 그 기득권화를 위해서 이미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이 계속적으로 당내에서 그 권력 지분을 갖는 그 순수 내각제는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의원, 개파 수장, 지역주의자 그리고 대통령까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과 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희생하는 사람, 의원들이 내 임기를 여기서 뚝 잘라서 2년만 하고 다음에 총선에 뽑아진 그 의원들로 새로 정부를 구성하자라고 자기 임기 2년을 내놓던가 아니면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다음 총선 때까지만 임기하고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새로 뽑힌 사람들에 의해서 의원들이 수반을 뽑아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후보든 그 국회의원이든 자기 임기 절반을 내놓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현재 정치권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 그 현재가 아니라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히 없어요. 정치 어떤 분들이 하는데 그걸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합니까? 근데 아니 솔직히 이제 이종국 국장님하고 서양호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권력구조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5년제 중임제는 대통령이 선서하는 5년 단임제. 죄송합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선서하는 날이 정상이고 그 다음 날부터 하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사실 5년 단임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배태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개헌을 전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요. 어떤 방향을 저는 원하냐면 사실은 권력이 분점을 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굉장히 모호한 대통령제예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또 임명 동의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대통령제에서는 없고요. 또 입법권을 행정부가 갖고 있는 대통령제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권력을 좀 나누는 연습을 할 때다. 권력을 나눌 줄은 모르니까 당내에서도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당과 당 간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든 의원 내각제든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좀 더 우리는 권력을 나누어서 이 정치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고장난 시기에도 하루에 2번은 맞죠. 개헌은 필요해. 언젠간 개헌이 필요할 텐데 분권형 권력 제도라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미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사람들에 의한 권력 노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하고 있지 못한 다수의 소외된 계층이라던가 청년, 여성, 약자들이 진입된 이후에 그때 분권형 개헌들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으나 현재의 개헌은 기득권 세력들의 영구 집권들 그들의 권력 나눠먹기에 지나지 않을 우려가 있고 특히 한국에서의 내각제 개헌과 대통령제 문제는 단순한 권력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내 손으로 만든 민주주의 내가 참여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이상의 정치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반대합니다. 저는 사실은 의원 내각제를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의원 내각제 딱 1년 해봤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초기, 역사에서 딱 1년 해봤는데 그 1년이 5.16 군사 쿠데타로 이게 사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우리 어렸을 적에 뭐 내각제는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배웠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쿠데타의 정통성 결여를 합리화시키기 그렇죠. 위한 과정으로서 주입된 거니까 지금 그러고 사실 아니 잘 사는 나라들 대부분 다 내각제 하잖아요. 대통령제 안 하죠. 정치 문화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정치 문화는 그러면 대통령제 하는 정치 문화냐. 사실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갖고 있는 편견이라는 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한번 진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각제에는 책임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내각 책임제. 그 점에서 사실 그냥 내각제가 아니죠. 의원들이 자신이 권력을 받으면서 그걸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 그런 그냥 의미에서는 해산되고 총선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의원 내각제는 여러 가지로 찬성을 합니다. 원래 민주주의가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하는 거니까요. 내각을 통해서 그 다양한 의원들이 수렴되는 건 그 의원 내각제가 좋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득권 세력들이 먼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 소외 계층들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걸 전제해서 언제 들어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 그들이 스스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해서 쟁취하고 싸워서 선거에 출마시키고 방법은 이거예요. 정당을 바꿔야 돼요. 정당을 당원들의 시스템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그 점이에요. 그게 내각제나 권력구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각 정당들이 당원에 의해서 당이 되면 그 당원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비례대표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갖고 소수자들, 청년이라든지 여성들을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밀어 올리는 그 시스템으로 각 당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지 권력구조랑은 다른 문제죠. 선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권력구조와 긴밀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당권 대권 주자들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당 구조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정당 구조라고 할 수 없죠. 그 김수민 의원 건도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바꿔야 돼요. 비례대표가 누군지 우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누군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런 분도 계셨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건 나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정당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했는데 정당이 자기네들의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비례대표 그 순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구조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당 구조도 사실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근데 확실한 건 두 분의 얘기 모두가 뭐냐면 정치권이 개헌 문제를 얘기할 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러니까 그래야만 국민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머리 돌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 무슨 얘기라도 믿겨지지 않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세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한 주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